날 찬바람이 뼈르르는 버스 정류장 구석에 한 젊은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얼굴, 달아빠진 운동화, 추위에 파랗게 질린 입술까지 그 모습이 꼭 젊은 날의 나를 보는 것 같아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머니를 뒤져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그 아가씨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나도 다 그렇게 살았어. 힘내, 아가씨. 감사합니다, 할머니. 가느다란 목소리를 들으며 돌아설 때 나는 그저 내 지난날에 대한 회한이자 가여운 청춘에 대한 연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10,000원짜리 한 장과 스쳐 지나간 인연이 내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음을 그때의 나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내 나이 72.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윤정분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내 이름 석자를 제대로 불러주는 사람 하나 없이 그저 시장의 채소할매, 동네의 아들 하나 잘 둔 노인네로 불린 지 오래입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는 늦은 오후의 공기는 유독 차가웠습니다. 정류장을 등지고 집으로 향하는 내내 방금 전 그 아가씨의 텅 빈 눈동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춥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30 남짓한 나이에 남편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고 갓난아들 하나 손에 그러지고 악착같이 버텨냈던 내 젊은 날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나도 저런 눈을 하고 있었지. 세상에 나 혼자만 버려진 것 같고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워 밤새 소리 죽여 울었더랬지. 그런 나를 일으켜 세운 것은 딱 하나 갓난쟁이 아들놈의 여린 숨소리였습니다. 내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잡는 그 작은 손의 온기 하나로 나는 지옥 같은 세월을 건너왔습니다. 골목길에 접어들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볕 한 줌 제대로 들지 않는 반지하 단칸방. 그곳이 나와 내 아들 진우가 수십 년을 버텨온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끼익하고 녹슨 철문이 비명을 지르며 열렸습니다. 방 안은 바깥보다 더 싸늘한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익숙하게 벽을 더듬어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깜빡깜빡 몇 번을 망설이던 낡은 백열등이 겨우 희미한 주황빛을 토해냈습니다. 나는 짐 보따리를 내려놓고 뻣뻣하게 굳은 허리를 두드렸습니다. 하루 종일 시장 좌판에 쪼그리고 앉아 시든 채소를 다듬고 판 돈이 고작 20,000원 남짓. 그나마도 방금 그 아가씨에게 10,000원을 줬으니 오늘 내 수중에는 딱 10,000원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이걸로 쌀도 사고 반찬거리라도 좀 사려면 빠듯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습니다. 굶주린 배를 채워주는 밥보다 시린 마음을 덮여주는 온기한 조각이 더 간절할 때가 있다는 걸 나는 겪어봐서 압니다. 그 아가씨가 오늘 밤 그 10,000원으로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라도 사 먹고 잠시나마 시름을 잊을 수 있다면 그걸로 좋겠습니다. 찬밥 한 덩이를 물에 말아 쉰 김치 한 조각을 얹어 저녁을 때웠습니다. 밥알을 씹을수록 오히려 시장기가 더 도는 것 같았습니다. 꼬르륵거리는 배를 애써 무시하며 그릇을 비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머리맡에 놓아둔 낡은 휴대폰이 요란한 벨소리를 울리며 부르르 떨었습니다. 화면에 뜬 내 아들이라는 세 글자에 얼른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들. 우리 아들 진우야. 엄마, 저녁은 잡섰어요? 날도 추운데 고생 많으셨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다정한 아들의 목소리. 하루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목소리 하나 들으려고 내가 이 모진 세상을 살아내는 것이지. 그렇고 말고
그럼 먹었지. 아주 그냥 고기에 쌈까지 싸서 배 터지게 먹었지. 너는 밥 챙겨 먹었어? 나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굶주림을 꾹 눌러 담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행여나 아들이 내 저녁상이 초라했다는 걸 알면 제 몸 상하는 것보다 더 마음 아파할 녀석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내 가난이 아들에게 짐이 되는 것만큼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저는 지금 막 동료들이랑 먹고 들어가는 길이에요. 엄마. 그래, 그래. 밖에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밥도 든든하게 먹고 다녀야지. 그게 남는 거야. 한참 동안 시시콜콜한 안부를 묻던 아들이 문득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내일 저녁에 잠깐 찾아뵐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드릴 말씀? 무슨 말씀인데?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걸까? 아니면 나는 애써 요동치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물었습니다. 좋은 이야기야? 그럼요, 엄마. 좋은 이야기죠. 아주 많이요. 아들은 뭐가 그리 좋은지 연신 웃음소리를 흘렸습니다. 그제야 나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쩌면 드디어 이 녀석이 짝을 찾은 걸까? 40이 넘도록 내 눈치만 보며 장가도 가지 못하는 아들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그럼 조심히 들어오고 내일 저녁에 보자. 엄마가 아들 좋아하는 갈치라도 한 토막 구워놔야겠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나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들이 온다. 아주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온다. 텅 비고 싸늘하던 단칸방에 모처럼 온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남은 돈 10,000원. 이걸로는 갈치를 살 수 없겠구나. 하지만 무슨 상관이랴. 내 아들이 기쁜 얼굴로 온다는데 내일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 제일 싱싱한 놈으로 한 마리 외상이라도 해와야겠다고 다짐하며 나는 이부자리에 누웠습니다. 차가운 외풍이 문틈으로 스며들어왔지만 조금도 춥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웃음소리가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그 아가씨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어딘가 닮은 듯한 두 젊은이. 모두가 이 험한 세상에서 부디 상처받지 않고 제 몫의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기를.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나는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이 될 거라고 그렇게 굳게 믿으며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볼 생각에 부풀어 나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언제나 가장 고요한 밤에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꾼 단꿈 때문이었을까 싸늘한 방 안 공기가 어제만큼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진우가 온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다.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달아빠진 이불 속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나는 서둘러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들이 오기 전에 이 누추한 방구석이라도 사람 사는 곳처럼 만들어놔야 했습니다. 나는 낡은 무릎 담요를 허리에 두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새벽 시장의 공기는 칼날 같았지만 내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단골 생선 가게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좌판 위에 누운 갈치들이 은빛 비늘을 반짝이며 나를 유혹했습니다. 그중 가장 크고 살이 통통하게 오른 놈을 손가락으로 콕 찔렀습니다. 사장님, 요거 얼마요? 어이구, 할머니 오셨소. 제일 좋은 놈으로 고르셨네. 오늘은 20,000원만 줘요. 20,000원. 어제 내가 하루 종일 시든 채소를 다듬어 번 돈과 같은 액수였습니다. 주머니에는 어제 그 아가씨에게 주고 남은 10,000원짜리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나는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내가 내일 꼭 드릴 테니 10,000원만 외상 좀 합시다. 아들놈이 오늘 집에 온다 해서.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생선가게 주인은 껄껄 웃으며 신문지에 갈치를 척척 싸주었습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요? 아드님 오신다는데 제일 좋은 걸로 드셔야지. 돈은 다음에 생길 때 줘요. 나는 몇 번이고 고맙다고 허리를 숙이고는 귀한 보물이라도 얻은 듯 갈치를 품에 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지방을 넘자마자 나는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걸레에 물을 묻혀 시커먼 방바닥을 몇 번이고 닦아냈습니다. 하나뿐인 창문은 묵은 때를 벗겨내자 희미하게나마 햇살을 방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아들이 앉을 자리에는 두툼한 방석을 깔고 부엌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작은 공간에서 갈치를 정성껏 손질했습니다. 자글자글 기름에 갈치가 익어가는 소리가 세상 어떤 음악보다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쌀을 씻어 밥을 안 치고 어제 장에서 얻어온 시래기를 된장에 조물조물 무쳤습니다. 단칸방은 어느새 고소한 밥 냄새와 생선 굽는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내가 내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가까워 올수록 내 마음은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좋은 소식일까? 승진이라도 한 걸까? 아니면 정말로 마음에 둔 처자라도 생긴 걸까? 제발 후자였으면 좋겠다. 못난 어미 때문에 제 젊은 시절 다 보내고 이제라도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똑똑. 드디어 기다리던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한박웃음을 지으며 버선발로 달려나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어서 와라. 엄마, 저 왔어요. 환하게 웃으며 들어서는 아들의 얼굴. 그런데 아들 뒤에 수줍게 서 있는 그림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 그림자의 주인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던 바로 그 아가씨였습니다. 어제와 같은 달아빠진 운동화, 낡은 외투. 하지만 찬바람에 시달리던 어제의 모습과는 달리 오늘은 두 뺨에 희미한 홍조가 돌아 더 청초하고 가련해 보였습니다. 나는 웃고 있는 건지 울고 있는 건지 모를 기괴한 표정으로 아들과 그 아가씨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세상에 내 아들이,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 어찌 이런 행색의 처자를. 아들은 내 속도 모르고 해맑게 웃으며 그 아가씨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엄마, 인사드려요. 이쪽은 한설이 씨.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결혼. 그 한마디가 거대한 망치가 되어 내 뒤통수를 후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아찔하고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게 아들이 말한 아주 좋은 소식이었단 말인가. 내 아들이, 이 어미가 평생을 바쳐 키운 내 귀한 아들이 고작 내 참담한 마음을 읽기라도 한 걸까? 내 앞에 서 있던 아가씨, 서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빤히 쳐다보다가 이내 그렁그렁 눈물이 맺힌 눈으로 내 손을 와락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아니, 어머님, 저 기억하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서리는 더는 참지 못하고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진우가 당황해서 그녀를 일으키려 했지만 서리는 고개를 저으며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아들은 안절부절 못했고 나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왜 이러는 거야? 무슨 죄를 지었다고? 서리는 한참을 울어 목이 다 쉰 목소리로 띄엄띄엄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돈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아는 가족들 밑에서 돈으로만 사람을 사귀는 사람들 틈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진심을 주고받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사랑마저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약혼자까지 빼앗기는 아픔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돈 때문에 저를 버리고 떠난 날 저는 세상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진심이라는 건 이 세상에 없다고 사랑도 믿음도 결국엔 다 돈 앞에서 무너지는 거라고 믿게 됐어요. 그녀의 울음 섞인 고백에 내 마음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그러다 진우 씨를 만났어요. 이 사람은 달랐어요. 돈 이야기도 배경 이야기도 묻지 않고 그저 제 아픔을 사람 한서리를 봐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도 결국엔 같을 거라고, 이 사람의 가족도 결국엔 돈만 밝힐 거라고 그렇게 의심했어요. 서리는 고개를 들어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을 시험했습니다. 가진 것 없는 불쌍한 여자 행세를 하고 어머님 앞에 나타나면 어머님께서 저를 어떻게 대하실지 보고 싶었습니다. 제 못된 의심을 확인하고 진우 씨를 깨끗하게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와 어머님의 전부였을 그 10,000원을 주셨어요. 그녀는 품속에서 꼬깃꼬깃 접힌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어제 내가 건넸던 바로 그 지폐였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오만했는지 제 상처를 핑계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마음을 의심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님, 부디 저의 이 못난 행동을 용서해 주세요. 서리는 내 발 앞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나는 그저 망연자실한 채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그녀와 이 모든 상황을 이제야 이해하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내 아들을 번갈아 볼 뿐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야 마땅한데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여운 마음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깊었으면 사람의 마음을 저런 식으로 확인하려 했을까. 나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 허리를 숙여 서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일어나 아가씨. 바닥이 차요. 내 말에 서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을 의심하는 게 어디 죄가 되나. 이 험한 세상 살다 보면 내 마음 하나 지키기도 버거운 것을. 나라도 그랬을 게야. 그러니 고개 들어. 다 지난 일이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내 따뜻한 위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조용하던 골목길이 갑자기 왁자지껄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그리고 낮고 육중한 엔진 소리가 낡은 창문을 뒤흔들었습니다. 저게 다 뭐야? 웬 차들이 저렇게 많이 들어와? 세상에 저거 다 벤츠 아니야? 나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는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해가 저문 어두컴컴한 골목길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히는 헤드라이트 불빛, 그리고 그 불빛 아래 번쩍이는 검은색 벤츠 대여섯 대가 우리 집 앞을 향해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빼입은 장정들이 우르르 내리더니 길을 열고 도열했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내 평생 영화에서나 보던 광경이었습니다. 이 누추한 반지하 단칸방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쿵! 마지막으로 가장 앞에 있던 차의 뒷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심장도 함께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저 아가씨는 누구란 말인가? 서리야. 안서리. 나직하지만 골목 전체를 울리는 듯한 무게감 있는 목소리.
그 목소리가 들려온 곳은 열려있는 벤치의 뒷좌석, 짙은 어둠 속이었습니다. 창문에 바싹 붙어 있던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희끗희끗한 머리에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은 살아있는 매처럼 형형하게 빛나는 중년의 사내였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이 모든 소란의 중심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저 가여운 아가씨, 서리와 깊이 관련된 인물이라는 것을. 사내가 차에서 내리자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왕의 행차를 보는 것 같아 비현실적인 광경에 나는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 사내가 육중한 몸을 이끌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집의 녹슨 철문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쿵, 쿵. 그의 구둣발 소리가 마치 내 심장을 직접 짓밟는 것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내 옆에 서 있던 아들 진우는 잔뜩 굳은 얼굴로 서리를 일으켜 세웠고 서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아, 아버지, 아버지. 서리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나는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놓아버릴 뻔했습니다. 저 사람이 서리의 아버지라고?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은 대체. 기익. 낡은 철문이 열리고 그 사내가 비좁은 단칸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큰 키와 다부진 체격 때문에 가뜩이나 좁은 방이 순식간에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차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 가득하던 고소한 갈치 냄새는 그가 풍기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위압적인 존재감 앞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내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벽지에 누런 얼룩, 금이 간 창문, 삐걱거리는 낡은 장롱까지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마치 나의 가난과 초라한 인생이 발가벗겨지는 것 같은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나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뜻밖에도 그 모든 것을 훑어본 뒤에 나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설이 아비 되는 사람, 한태산이라고 합니다. 한태산.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신문에서 그래.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한다는 재벌, 태산그룹의 총수. 내 눈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란 말인가.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따님을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오시게 해서 송구스럽습니다.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한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 자국이 선명한 서리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송구스럽기는요. 제가 다 제 딸 자식을 잘못 키운 탓입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사람 마음 귀한 줄 모르는 철부지로 키웠으니 오늘 어르신께서 제 딸에게 베풀어 주신 온정이 아니었다면 이 아이는 평생을 사람을 믿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손수건을 꺼내 서리의 눈물을 닦아주더니 다시 나를 향해 섰습니다. 염치 없는 부탁인 줄 압니다만 어르신께서 제 못난 딸 아이를 며느리로 거두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혹시 몰래카메라는 아닐까? 평생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내 옆에 서 있던 아들 진우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 회장과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회장님, 그건 어르신. 한 회장은 내 말을 부드럽게 막으며 진심이 가득 담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평생을 돈과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믿었고
그렇게 제 딸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어르신을 뵈니 알겠습니다.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요. 사람의 진심, 따뜻한 마음,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라는 것을 어르신의 그 10,000원짜리 한 장이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내 아들 진우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자네 같은 젊은이라면 내 딸 설이 평생을 맡겨도 좋겠네. 돈도 배경도 없는 자네가 아니라 이런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네이기에 믿을 수 있네. 그의 말에 아들 진우는 물론이고 나 또한 가슴 벅찬 감동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나의 가난이, 나의 초라함이 아들의 앞길을 막을까 평생을 노심초사했는데 오히려 나의 삶이, 나의 가치관이 아들의 가장 큰 재산이 되었다니.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제 아들만 좋다면야 저야 더 바랄 것이 없지요. 그 순간 방 안에 무겁던 공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모두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설이는 다시 한번 내게 다가와 어머님 감사합니다라며 내 손을 꼭 잡았고 아들 진우는 그 모습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회장 역시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회장 뒤에 그림자처럼 서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까부터 그의 눈빛이 어딘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값어치를 매기는 듯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습니다. 회장님, 시간이 늦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시지요. 그의 말에 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 김 이사, 자네 말이 맞네. 오늘 너무 오래 신뢰를 범했군. 김 이사라고 불린 남자. 그는 한 회장에게는 깍듯하게 예의를 차리면서도 나와 내 아들을 향해서는 일말의 표정 변화도 없이 그저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나는 그의 눈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차가운 경멸과 저기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치 잘 차려진 잔치상에 기어들어온 불결한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 회장과 설이 그리고 김 이사가 돌아간 후에도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 진우는 금방이라도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며 내일 당장 결혼 준비를 시작하자고 제잘거렸지만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순조롭게 풀리는 것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나는 아들이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 노릇하게 구워진 갈치, 정성껏 무친 시래기 나물까지 평생 소원이던 진수성찬이었지만 이상하게 밥알이 모래알처럼 껄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방금 전 김이사라고 불렸던 남자의 그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희 같은 것들이 감히 우리와 엮일 생각을 하느냐고. 이 결혼 절대로 순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애써 밥 한 술을 삼켰습니다.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단칸방은 고요했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진짜 폭풍의 눈 속으로 걸어 들어온 것일 뿐이라는 것을. 나의 10,000원이 불러온 기적은 어쩌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꿈결 같던 밤이 지나고 며칠 동안 나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더는 시린 외풍에 몸서리치지 않아도 되었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 대신 아들 진우와 새아가 설이의 웃음소리를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매일같이 서리와 함께 나를 찾아왔습니다. 셋이 함께 좁은 단칸방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결혼 계획을 세우는 시간은 내 70평생 가장 따뜻하고 충만한 순간이었습니다. 서리는 더는 그늘진 얼굴의 가여운 아가씨가 아니었습니다. 사랑받고 자란 티가 나는 밝고 상냥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게 어머님, 어머님하며 살갑게 따랐고 내가 시장에서 좌판을 벌인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당장 그만두고 편히 쉬시라며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고생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그리고 진우 씨가 평생 호강시켜 드릴게요. 나는 괜찮다며 사람이 몸을 놀려야 건강한 법이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마음속으로는 뭉클한 감동이 차올랐습니다. 그래, 이제 내 고생도 끝이구나. 며느리 복, 자식, 복 하나는 기가 막히게 타고났구나.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조상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며칠 뒤 한 회장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주말 시내의 가장 좋은 한정식 집에서 양가 어른들이 정식으로 만나는 상견례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마 대답했습니다. 상견례. 내 인생에 그런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낡은 장롱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한 곳에 고이 모셔둔 하나뿐인 외출복을 꺼내 들었습니다. 10년 전 아들 진우가 처음 월급을 타서 사준 옥색 한복이었습니다. 아까워서 한 번도 입지 못하고 바라보기만 했던 옷. 그 옷을 꺼내 어루만지며 나는 상견례 날 입을 내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장 사람들의 나를 대하는 태도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채소할매, 불쌍한 노인네라며 동정하거나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100m 밖에서부터 나를 알아보고 달려와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나오셨어요? 아이고, 이제 이런 꾸준 일 안 하셔도 될 텐데. 사부인, 우리 애가 태상그룹 협력업체에 다니는데 잘 좀 봐주십시오. 그들의 과장된 친절과 아첨은 어색하고 부담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평생을 무시당하고 괄시받으며 살아온 세월에 대한 보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생선가게 주인은 외상값을 받기는커녕 올 때마다 가장 좋은 생선을 공짜로 싸주었고 과일가게 총각은 흠집 하나 없는 사과를 한 상자나 건네주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도 드디어 볕들 날이 오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라고 했던가요? 그 따사로운 햇볕 뒤로 차갑고 시커먼 그림자가 조용히 드리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의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변화의 첫 신호는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옆 좌판의 박할멈이 며칠째 나를 보고도 본체만체했습니다.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네도 퉁명스럽게 콧방귀를 뀌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상했지만 사람이 잘 되니 시샘하는 거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사람들, 나를 향해 던지는 곱지 않은 시선들. 처음에는 부러움의 눈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 경멸과 비난의 눈초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 할망구 아주 작정을 했구먼. 작정을 했어. 그러게 말이야. 아들놈 앞세워서 재벌가 하나 제대로 물었대. 아주 꽃뱀이 따로 없다니까. 어느 날 화장실에 다녀오다 우연히 듣게 된 대화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꽃뱀. 그 끔찍한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아니야, 저 사람들이 뭘 잘못한 거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진정시키며 애써 그들의 말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윤정분 할머니 아들이 태상그룹 딸을 꼬셔서 팔자를 고쳤다더라. 그 할머니가 일부러 불쌍한 척 연기해서 재벌 회장 눈에 들었다더라. 알고 보니 아들놈이 빚더미에 앉아서 일부러 엄마까지 동원해서 사기극을 벌인 거란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마치 사실인 양시장 바닥을 떠돌았습니다. 나의 선행은 계획된 연기가 되었고 아들의 순수한 사랑은 돈을 노린 사기극으로 둔갑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땀 흘려 살아온 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졌고 사람들의 눈을 마주치는 것이 무서워졌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알아누웠습니다. 서리와 진우는 내 걱정에 안절부절 못했지만 나는 차마 소문의 내용을 입에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댈 뿐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행복한 얼굴에 이 더러운 오물을 끼얹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한태산입니다. 어르신, 한 회장이었습니다. 나는 저도 모르게 자리를 고쳐 앉았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어쩐 일이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요즘 시장 분위기가 흉흉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서요. 혹시 별일은 없으신지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지난번 통화에서 느껴졌던 따뜻한 온기는 사라지고 차갑고 사무적인 기운만이 맴돌았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별일 없습니다. 나는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한 회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전보다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어르신과 박서방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하던데 혹시 박서방 요즘 회사 사정은 괜찮습니까? 빚이 있다거나 돈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요? 그 순간 나는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한 회장이 나를, 내 아들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헛소문이 결국 그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손발이 차갑게 식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회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 진우 그런 아이 아닙니다. 저도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다급하게 외쳤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그저 깊은 한숨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일단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상견례는 예정대로 진행하지요. 그날 뵙겠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휴대폰을 손에 쥐고 서 있었습니다. 따뜻했던 희망은 차가운 절망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헛소문의 출처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날 우리를 벌레 보듯 쳐다보던 김 이사의 그 차가운 눈빛, 그가 꾸민 짓이 틀림없었습니다. 순수했던 나의 선행이, 내 아들의 진실한 사랑이 꽃뱀 모자의 사기극이라는 더러운 누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한 회장마저 그 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억울함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절망감이 나를 덮쳐왔습니다. 나의 가난. 결국 나의 이 지긋지긋한 가난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만약 부자였다면, 내 아들이 재벌 2세였다면 누가 감히 우리에게 이런 누명을 씌울 수 있었을까?
나는 낡은 장롱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곱게 걸려있던 옥색 한복이 이제는 나를 조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누추한 곳에 사는 늙은이가 감히 저런 고운 옷을 입고 상견례에 나갈 자격이 있단 말인가. 결국 나는 내 아들의 앞길을 막는 걸림돌일 뿐인가.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려 나는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나의 10,000원이 불러온 기적은 잔인한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기루가 거친 자리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혹독하고 잔인한 현실뿐이었습니다. 상견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이름은 내 평생의 고생을 보상받는 설렘이었습니다. 하지만 흉흉한 소문이 돌고 한 회장의 싸늘한 목소리를 들은 이후 상견례라는 세 글자는 내 목을 억제는 교수대의 밧줄처럼 느껴졌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이 마치 내 인생의 사형 집행일처럼 공포스러웠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두문불출했습니다. 시장에 나갈 용기도 사람들을 마주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아들 진우와 설이가 찾아올 때마다 나는 애써 밝은 척 웃으며 그들을 맞았지만 등 뒤에서는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내 웃음이 거짓이라는 것을 그 착한 아이들이 눈치챌까봐 두려웠습니다. 헛소문이 저희 귀에 들어갈까봐, 그래서 저희의 행복한 얼굴에 그늘이 질까봐 나는 하루에도 12번씩 가슴을 졸였습니다. 장롱 속에 걸어둔 옥색 한복은 더 이상 고운 옷이 아니었습니다. 내 분수에 맞지 않는 어릿광대의 의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저 옷을 입고 그 화려한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상상하니 온몸에 두드러기가 돋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뒤에서 나를 향해 꽃뱀 어미라고 손가락질하는 환청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상견례를 이틀 앞둔 오후였습니다. 나는 텅 빈 방 안에 홀로 앉아 무릎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달아서 구멍이 뚫린 무릎. 내 가난의 상징이자 험한 세월을 버텨온 훈장이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늘을 놀리는 동안 나는 복잡한 마음을 다스리려 애썼습니다. 괜찮다. 괜찮을 것이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다. 아들과 설이의 사랑은 진짜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쾅쾅쾅. 느닷없이 누군가 낡은 철문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우나 설이는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언제나 조심스럽게 노크를 했으니까요. 나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문 앞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김이사와 그의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한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고 없는 방문에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며칠 전 전화 통화에서 느껴졌던 싸늘함이 이제는 칼날 같은 살기가 되어 나를 향해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어인일로. 나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한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방 안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온 김이사는 내가 앉아있던 자리와 너저분한 바느질거리를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훑어보았습니다. 한 회장은 좁은 방 한가운데 우뚝 서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지난번 우리 집을 찾았을 때의 온기나 존중은 단 한 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경멸과 냉정한 평가만이 가득했습니다.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이라는 호칭은 같았지만 그 뉘앙스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마치 벌레를 부르듯 차갑고 건조한 말투였습니다. 이 결혼 없던 일로 해야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나는 휘청거리는 몸을 가까스로 가누며 되물었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이들은 서로 저렇게 좋아하는데. 좋아한다? 한 회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순수한 마음인지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내 딸 설이는 아직 세상을 모르는 어린애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라면 중심을 잡아주셔야지요. 분수를 아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분수? 그 말이 내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가난한 늙은이 주제에 감히 재벌가와 사돈을 맺을 꿈을 꾸었느냐 하는 질책이었습니다. 내가 아니라고, 우리 아들은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에서 뜨거운 쇳덩이가 올라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입이 10개라도 나의 이 구차한 가난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임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걸까? 한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서 있던 김 이사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 이사는 기다렸다는 듯 품 안에서 두툼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내 앞에 작은 밥상 위에 툭 하고 던졌습니다. 철서? 가벼운 종이 봉투가 아니었습니다. 묵직한 돈다발이 들어있는 그것은 내 초라한 밥상 위에서 섬뜩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이걸로 깨끗하게 정리하시지요. 김 이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흰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은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내 평생의 가난, 내 아들의 미래를 가로막는 벽돌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나를 짓눌러온 가난이라는 이름의 족쇄였습니다. 이 돈이면 아드님 빚도 갚고 이 허름한 집도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어르신 남은 여생,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 이쯤에서 깨끗하게 아드님 단속 잘하셔서. 나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당장 저 더러운 돈을 집어들어 저들의 얼굴에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내 아들의 순수한 사랑을, 내 진심을 돈으로 모욕한 저들을 향해 악을 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돈 봉투를 내민 한 회장의 얼굴 위로 해맑게 웃던 내 아들 진우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평생 호강시켜 드릴게요. 라며 내 손을 잡던 서리의 따뜻한 눈망울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저 돈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결혼은 당연히 깨질 것이다. 그리고 내 아들은 평생 나를 원망하며 살아갈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여자를 지켜주지 못한 못난 놈이라고, 가난한 어미 때문에 사랑을 잃었다고 평생을 자책하며 살아갈 것이다. 아, 안 된다. 다른 것은 다 참아도 내 아들이 불행해지는 것만큼은 볼 수 없다. 내가, 이 못난 어미가 내 아들의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 순간 나를 지배하던 분노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자애 깊고 서늘한 슬픔만이 남았습니다. 그래, 저들의 말이 맞다. 나는 내 아들에게 짐일 뿐이다. 나의 이 가난이, 나의 이 초라함이 결국 내 아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일 뿐이다. 내가 사라져야, 내가 이 인연을 끊어내야 내 아들이 살 수 있다. 나는 떨리는 손을 뻗어 밥상 위에 흰 봉투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수억, 수십억이 들었을 그 돈의 무게보다 내 아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마음의 무게가 천근만근 나를 짓눌렀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모기만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 대답에 한 회장의 얼굴에 언뜻 안도하는 빛이 스쳤고 김 이사의 입가에는 희미한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한번 훑어본 뒤
몸을 돌려 방을 나갔습니다. 쾅!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손에 쥔 돈 봉투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마음에는 그저 텅 빈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이것으로 되었다. 이 더러운 돈으로 내 아들의 행복을 사줄 수만 있다면 나는 지옥이라도 갈 수 있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장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곱게 걸려있던 옥색 한복을 꺼내 가위로 사정없이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서걱, 서걱. 옷감이 잘려나가는 소리가 마치 내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잘라낸 한복 조각과 돈 봉투를 함께 아궁이에 던져 넣으려다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아니다. 이렇게 사라져 줄 수는 없다.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직접 악역이 되어야 한다. 진우가 그리고 설이가 나를 원망하고 미워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 아이들이 나를 깨끗하게 잊고 제 갈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차갑게 식어버린 심장을 부여잡고 결심했습니다. 내일 내 아들을 만나러 가야겠다. 그리고 내 입으로 이 모든 것을 끝내야겠다. 진우야, 이 결혼 안 되겠다. 내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마치 내 영혼을 갉아먹는 독처럼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참았습니다. 내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 세상 모든 독을 마실 수도 있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한테 무슨 급한 일이 있다는 내 연락을 받고 회사에서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런 아들의 땀에 젖은 이마를 보며 내 가슴은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나는 애써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엄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는 아들의 눈빛에 나는 차마 시선을 맞추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못 들었나? 이 결혼 안 한다고 했어. 나는 일부러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목구멍에서 피가 넘어올 것 같았지만 나는 꾹 참았습니다. 진우는 한 걸음 내게 다가와 내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견례 준비한다고 그렇게 기뻐하셨잖아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아들의 따뜻한 손길이 내 어깨를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길 하나에 나는 다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안 됩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내 아들의 인생이 무너집니다. 나는 억지로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기뻐했다고? 내가 언제 기뻐했다고 그래? 나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그 아가씨가 거짓말이었습니다. 설이만큼 고우고 착한 며느리감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계속 독을 뱉었습니다. 넌 속았어. 그 아가씨 제대로 된 애가 아니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수상했어. 좋은 집안 딸이 왜 그런 누추한 모습으로 버스 정류장에 나앉아 있겠어? 다 계획된 거였다고. 엄마, 진우가 버럭 소리를 질렸습니다. 내 아들이 나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본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설이가 왜 그랬는지 엄마도 다 아시잖아요. 상처받아서 사람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였다고,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엄마도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용서? 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 그게 다 연기였을 줄은. 재벌가 딸이 왜 우리 같은 가난한 집에 시집와?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엄마가 왜 이러세요? 진우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설이는 진짜로 엄마를 사랑해요. 저를 사랑한다고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진실한 사람이라고요. 진실?
나는 가슴에 박힌 비수를 더 깊이 밀어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진실이냐? 나는 돌아서서 어젯밤 내내 고민하다가 숨겨둔 그 흰 봉투를 꺼내들었습니다. 두툼한 돈다발이 들어있는 그 봉투를 진우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겠니?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너희들 결혼 반대하면서 가져다 준 돈이야. 한 회장이 직접 와서 준 거다. 우리 같은 거지들은 이거나 받고 꺼지라고. 진우는 그 봉투를 보더니 벌떡 일어나 내 손에서 그것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런 돈 누가 달라고 했어요? 돈다발이 바닥에 떨어지며 흩어졌습니다. 진우는 분노에 떨며 그 돈들을 발로 짓밟았습니다. 엄마는 왜 이런 돈을 받으셨어요? 왜 받으셨냐고요? 아들의 절규에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독을 뱉어야 했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었어. 우리가 누군데 감히 그런 집안과 맞장구를 쳐? 우리 분수를 알아야지. 분수요? 진우가 나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내가 본 적 없는 차갑고 서늘한 빛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분수가 뭐예요? 돈이 많으면 높고 돈이 없으면 낮은 거예요? 그게 사람의 분수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진우의 목소리가 방 전체를 울렸습니다. 엄마 평생 정직하게 사신 게, 남 도와주며 사신 게, 저를 사람답게 키워주신 게 그게 다 부끄러운 거예요? 분수에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에 송곳이 되어 박혔습니다. 설이가 처음 엄마를 봤을 때 왜 울었는지 아세요? 엄마 같은 분을 어머니로 모실 수 있다는 게 고마워서 운 거예요. 돈 많은 아버지보다 세상 그 누구보다 엄마를 더 존경한다고 했어요. 진우는 바닥에 흩어진 돈들을 주워 모으더니 한 움큼 쥐고 일어섰습니다. 이 돈 당장 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말해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모욕하는 분들과는 저희 가족이 될 수 없다고. 안 돼. 나는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계획이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진우야, 안 돼. 이 결혼 깨지면 너만 손해야. 설이 같은 좋은 여자 어디서 다시 만나겠어? 만나지 않을 거예요. 진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설이가 아니면 저는 평생 혼자 살 거예요. 엄마 모욕하는 집안과 사돈 맺을 바에는 혼자 사는 게 낫다고요. 그 순간 나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내가 악역을 하려 했건만 오히려 내 아들이 더 큰 불행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엄마. 아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저 때문에 이런 모욕을 받으셨죠? 시장에서 안 좋은 소문도 돌고 사람들이 엄마를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이러시는 거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 전 다 알아요. 요즘 시장에 소문이 어떻게 도는지, 사람들이 엄마를 어떻게 보는지, 그래서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셨을지도 알아요. 하지만 엄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한 회장이 돈을 들이밀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에요. 엄마의 진심, 설이의 진심, 그리고 제 진심. 그것만 진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언제 이렇게 의젓하고 굳센 사람이 되었을까? 엄마가 키워주신 아들이 이런 사람이에요. 돈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엄마가 평생 보여주신 대로 옳은 것을 위해서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라고요. 아들은 일어서서 흩어진 돈들을 모두 주워 모았습니다. 이 돈 당장 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설이한테도 다 말할 거예요. 설이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엄마를 모욕했다고. 그래도 저희를 사랑한다면 자기 아버지를 설득해 보라고. 나는 불안했습니다. 진우야, 그럼 설이가 힘들어할 텐데. 힘들어하겠죠. 하지만 이겨낼 거예요. 저희 둘이 힘을 합치면 못 이겨낼 게 뭐가 있어요? 아들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서 나는 젊은 날의 나 자신을 보았습니다. 온 세상이 등을 돌려도 내 아이만은 지켜내겠다던 그 시절의 나를. 엄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진우가 내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저희가 증명해 보일 거예요.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가족이 뭔지. 엄마가 평생 보여주신 것처럼요. 문득 나는 내가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아들을 너무 나약한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짊어지고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 아들이 이미 나보다 훨씬 강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자라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내 아들의 이 용기가 과연 거대한 권력과 돈 앞에서도 꺾이지 않을까? 한 회장과 김 이사 같은 사람들이 순순히 물러날까? 폭풍은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내 등골을 서늘하게 타고 내렸습니다. 설이야, 할 말이 있어. 아들 진우의 목소리는 비장했습니다. 우리 집을 나선 진우는 그 길로 곧장 설이에게 향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설이의 얼굴은 며칠 뒤 있을 상견례에 대한 기대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굳은 표정을 본 순간 설이의 미소는 서서히 옅어졌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구겨진 돈다발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진우 씨? 설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진우는 차마 설이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아버님께서 우리 어머니께 주고 가신 돈이야. 그 한마디에 설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진우는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시장에 퍼진 악의적인 소문, 어머니가 받았을 모욕, 그리고 자신들의 사랑을 돈으로 사려 했던 한 회장의 비정한 행동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설이는 입술을 깨물며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실망감이 뒤섞인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설이는 차마 어머님이라는 말도 다 잊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진우는 그런 설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설이야, 미안해. 하지만 난 너한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어. 이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야. 이 결혼, 난 포기할 수 없어. 너도 우리 어머니도. 하지만 너희 아버님께서 끝까지 반대하신다면 난 억지로 너를 붙잡을 수 없어. 선택은 내가 해야 해. 진우의 말은 잔인했지만 솔직했습니다. 설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니요, 진우 씨. 이건 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싸워야 할 문제예요. 그날 이후 설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상견례 준비를 하던 상냥한 예비 신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적진에 뛰어든 장수처럼 비장하고 냉철해졌습니다. 그녀는 진우에게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말한 뒤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 진우는 초조해했지만 그녀를 믿고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설이는 나와 진우를 한적한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며칠 만에 본 그녀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이전보다 더욱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앞에 작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진우 씨. 이게 모든 일의 시작이었어요. 서류 봉투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은행 거래 내역서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몇 년 전 돈 때문에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던 설이의 옛 약혼자와 그리고 그와 마주 앉아 있는 김미사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설이가 나직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이상했어요. 시장에 갑자기 흉흉한 소문이 퍼진 것도, 아버지가 갑자기 돌변하신 것도, 아버지는 원래 그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분명 누군가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김 이사님일 거라고 확신했죠. 설이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김 이사의 뒷조사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몇 년 전 제 옛 약혼자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저를 떠나게 만든 사람이 바로 김 이사님이었어요. 그는 아버지가 저를 다른 재벌가와 정략 결혼시키길 원했고 평범한 집안의 아들이었던 제 약혼자가 눈에 가시였던 거죠. 그는 아버지 몰래 제 약혼자를 만나 돈으로 우리의 사랑을 갈라놓았던 거예요.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 이사는 자신의 계획을 위해 돈과 권력을 이용해 또 한 번 설이의 사랑을 짓밟으려 했던 것입니다. 시장에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 것도, 한 회장을 부추겨 우리 어머니에게 돈 봉투를 내밀게 한 것도 모두 그의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아버지는 김 이사님에게 속고 계신 거예요. 설이는 서류 봉투를 굳게 쥐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아버지를 되찾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설이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한 회장 앞에 김 이사의 악행이 담긴 증거 서류와 진우가 돌려준 돈다발, 그리고 내게서 받았던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을 함께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이 세 가지 중에 진짜 아버지의 딸을 위한 사랑은 무엇인가요? 한 회장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설이는 김 이사의 만행이 담긴 증거부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과거 사랑을 돈으로 짓밟고 이번에도 진우 씨와 어머님을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몰아간 김 이사의 악랄한 계략을 하나하나 밝혔습니다. 증거를 확인한 한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평생을 믿었던 신복에게 처절하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그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리고 설이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던 돈다발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버지가 사랑이라고 착각하신 돈이에요. 이 돈으로 어머님의 진심을, 진우 씨의 사랑을 사려고 하셨죠. 하지만 아버지는 이 돈으로 제 행복이 아니라 제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설이는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건 진짜 사랑이에요. 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가진 것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어머님 앞에 섰을 때 어머님은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저 당신의 젊은 날을 보는 것 같다며 당신의 전 재산이었을 20,000원을 제 손에 쥐어주며 따뜻한 국밥이라도 사 먹으라고 하셨어요.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주셨다고요. 서리는 울먹이며 아버지에게 호소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평생 아버지 밑에서 원했던 건 돈도 명예도 아니었어요. 바로 2만 원에 담긴 진심이었어요. 제발 제발 이제라도 진짜가 무엇인지 봐주세요. 아버지가 평생을 일궈온 태상그룹보다 저에게는 어머님이 주신 2만 원 한 장이 더 소중해요. 서리의 절규에 한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쫓아온 부와 명예, 그리고 철석같이 믿었던 신복의 배신, 그리고 그 모든 것 앞에 놓인 낡고 초라하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한 진심이 담긴 10,000원짜리 한 장. 그는 무너져 내리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평생 한 번도 흘리지 않았을 것 같은 뜨거운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마주한 그의 입에서 거친 숨소리와 함께 나직한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김이사 당장 내 앞에 불러와. 그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후회와 참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 나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을 바로잡을 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나의 보잘것없던 10,000원 한 장이 있었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내 뒤에서 이런 짓을 벌여. 한 회장의 사무실, 그곳은 지옥의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한 회장의 분노 서린 고함 소리가 복도까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것이 발각되어 사색이 된 김이사가 무릎을 꿇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억울하다며 다 회장님과 아가씨를 위한 일이었다며 변명했지만 돌아온 것은 한 회장의 불호령 뿐이었습니다. 닥쳐라. 내 딸의 행복을 돈으로 사고 팔려 했던 내 놈이 감히 누구를 위한다는 말을 입에 담아.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내 놈이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내가 잿더미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날 김이사는 태산그룹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가 그동안 저질러온 모든 비리와 횡령 혐의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는 평생을 쌓아온 부와 명예를 한순간에 잃고 차가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던졌던 경멸과 모욕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그 자신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된 것입니다. 김이사를 내쫓은 그날 밤 한 회장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검은 양복의 수행원 하나 없이 홀로 낡은 승용차를 몰아 우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아침부터 찾아온 예고 없는 손님에 깜짝 놀랐지만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재벌 총수의 오만함이나 위압감은 없었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깊은 후회와 참회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내 단칸방 문지방을 넘자마자 내 앞에 털썩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재벌 총수가 이 누추한 반지하 단칸방에서 가난한 늙은이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나는 너무 놀라 그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내 손길을 막았습니다. 어르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돈이 사람의 가치를 정하고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 딸에게도 어르신과 박서방에게도 돈으로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었습니다. 제 눈이 멀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서리가 건넸던 나의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어르신께서 제 딸에게 주신 2만 원이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룬 태상그룹보다
더 위대하고 값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부디 이 어리석고 교만한 늙은이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 회장은 내 발 앞에 이마를 대고 깊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아이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모든 분노와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사돈어른.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입니다. 이제라도 아셨으면 된 겁니다. 내 말에 한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 같은 놈을 사돈으로 받아주시는 겁니까? 그럼요. 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의 아버지고 내 새아가의 아버지인데 이제는 제게도 한 분뿐인 사돈어른이지요. 나는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돈이나 지위로 맺어진 관계가 아닌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상견례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예약했던 화려한 한정식 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의 이 좁고 낡은 단칸방에서였습니다. 한 회장은 굳이 이곳에서 상견례를 하고 싶다고 고집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는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옥색 한복 조각들을 꺼냈습니다. 내가 분노에 차 잘라버렸던 그 옷. 서리는 그 조각들을 보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내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 옷 다시 곱게 이어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으로요. 그날 우리는 낡은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메뉴는 노릇하게 구운 갈치와 흰쌀밥, 그리고 시래기국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내진미보다 더 맛있고 행복한 식사였습니다. 한 회장은 내가 차린 소박한 밥상을 연신 감탄하며 비워냈고 아들 진우와 새아가 서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단칸방은 네 사람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참으로 길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심은 통했습니다. 나의 작은 선행이, 내 아들의 굳건한 사랑이, 그리고 새아가의 용기 있는 진실이 거대한 벽처럼 보였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아들과 서리는 조촐하지만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서리는 내게 작은 액자 하나를 선물했습니다. 액자 안에는 나의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이 금박 장식과 함께 고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저희 집 값으로 삼을 거예요.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대대손손 잊지 않게 가르칠 거예요. 나는 그 액자를 받아들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인생 전부와도 같았던 가난, 그 가난 속에서 피어난 단 한 번의 선행. 그것이 내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된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그 액자를 바라봅니다. 그 10,000원짜리 한 장이 내게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 하나라고. 그리고 그 마음 하나가 때로는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고 말입니다. 그날 버스 정류장에서 건넨 나의 10,000원은 그렇게 우리 가족의 심장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르쳤는지 나는 아직도 가끔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린다 해도 나는 또다시 그 아가씨의 손에 나의 전 재산을 쥐어주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아들에게 그리고 세상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내 인생의 유일한 답이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단돈 10,000원에 담긴 작은 온기가 어떻게 다친 마음을 열고 한 사람의 인생을, 나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수많은 갈림길이 있습니다. 때로는 한 회장처럼 돈과 편견에 눈이 멀어 사람의 진심을 보지 못할 때도 있고, 김 이사처럼 자신의 탐욕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또 어쩌면 윤정분 할머니처럼 세상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어쩌면 여러분도 누군가를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판단했던 순간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혹은 억울한 오해와 편견 때문에 남몰래 눈물 흘린 밤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상처와 후회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윤정분 할머니의 10,000원은 그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믿음이자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또 다른 나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의 누군가에게 그런 작은 온기를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만약 한 회장처럼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혹은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채널 구독 버튼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